경제학자의 서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그 길을 묻다.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지만 오늘날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위기가 그 빛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일부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놓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정책의 실패로 인구 소멸의 길을 걷는 부분이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들도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회복력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열정, 협력 정신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출발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사장.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이. 일순간에 바뀌어버린 한국 사회. 사상문화가 인간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의 하나로 강한 전염성을 꼽을 수 있다. 사상문화는 이를 수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변에 전파하는 일종의 숙주 역할을 한다. 너도 나도 숙주가 되는 조건에서 사상문화는 적절한 조건을 갖추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한다. 새로운 사상문화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강한 전염성 탓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외환위기 이후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외환위기가 한국 사람에게 미친 사상적 심리적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은 이전 시기에 통용되던 가치와 관행, 시스템을 일거에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일상 시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전 국민적인 자기 부정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일거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절대다수 국민이 극단적인 자기 부정의 폐허 위를 배회하는 상황에서 절대 지존의 위치에 있던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상륙했다. 핵심은 금융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신자유주의가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와 규범으로 확립된 것에 있었다. 논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 명료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으며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철저한 돈 중심의 사상문화였다. 외환위기의 혼란을 틈타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일순간에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을 풍미하기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배금주의가 만만치 않게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판과 경계 분위기가 작동하면서 대놓고 배금주의를 옹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세태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대놓고 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정해야 할 대세로 받아들였다. 이른바 돈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1999년 12월 20일자 한겨레가 사람들은 새세기를 얘기하지 않는다. 미래형 화두는 없고 모였다 하면 돈 얘기이다. 세기 말 한국에는 돈바람이 불고 있다. 라는 지적은 이런 세태 변화를 표현하고 있었다. 변화는 출판시장에서도 액면 그대로 나타났다. 21세기 첫해 한국 출판시장에서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재테크 서적이었다. 재테크 서적이 서점가에서 연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1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대중의 눈과 귀가 어디에 쏠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돈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젊은 벤처 사업가가 코스닥에 상장해 일거에 수백억 원 자산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언론 매체를 장식한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되었다. 10억 연봉의 보험 설계사가 TV에 상세히 소개되는가 하면 유망 펀드 매니저가 일약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세상은 보다 쉽게 빨리 많이 돈 버는 사람일수록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힘들게 일하면서도 적게 버는 사람은 무능력자로 찍었다. 부는 명예로 여긴데 반에 가난은 죄 취급했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돈 중심의 사고가 얼마나 극단적 수준에서 형성됐는지를 드러냈다. 수백 명 학생에게는 자리를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온 직원의 첫 행동은 물에 젖은 짚에 말리는 작업이었다. 참극이 빚어진 와중에서도 해경 간부는 민간 잠수업체 돈벌이 기회 만들어줄 국민화했다. 모두가 머릿속에 돈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 돈에 대한 극단적 집착이 결국 수백 명의 꽃다운 나이인 학생을 희생시켰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한국 사회를 점령하면서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주목해야 할 곳은 기업이었다. 기업 또한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에 광범위하게 감염되었다. 기업은 애초부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만큼 감염 정도가 훨씬 강했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 기업을 지배했던 흐름은 가족주의로 표현된 일본식 기업 문화였다. 일본 기업 문화는 임직원을 가족으로 간주했다. 기업은 가족인 임직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임직원은
기업에 절대 충성을 바치는 상호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연공서열에 입각한 평생직장 개념이 성립했다. 사내 복지를 중시하면서 건강보험도 기업 단위로 운영했다. 한국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같은 아시아권에서 산업화 선발 주자였던 일본을 적극 벤치마킹하며 일본의 기업 문화도 함께 수용했다. 일본식 기업 문화는 군사 독재를 배경으로 지극히 억압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임직원을 가족으로 간주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성립했더라도 가족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억압과 통제를 위한 구실에 가까웠다. 오랫동안 지속하던 일본식 기업 문화는 1990년대 이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약화한 상태였다. 갈수록 일본식 기업 문화가 먹혀들기 어려워졌다. 외환위기 직후의 대규모 구조조정 폭풍은 일본식 평생직장의 틀마저 일거에 허물어버렸다. 여러모로 일본식 기업 문화의 퇴조가 불가피해졌다. 바로 그 즈음 외환위기와 함께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기업 세계 안으로 빠르게 유입했다. 기업들은 마치도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 문화를 단숨에 미국식으로 바꾸어 버렸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수용하면서 기업은 철저하게 돈을 중심으로 매사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경영 철학을 재정립했다. 그 하나로 임직원을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철저히 비용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가 일거의 대세를 이루었다. 가족주의라는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비합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았고 가족주의를 고수하는 일본 기업들도 연신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문화를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주된 논거였다. 일본 기업의 상태와 외환위기의 충격은 기업 문화 전환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제로 만들었다. 전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은 비판적 시각에서 붙여진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즐겨 쓴 표현은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화였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규범과 가치를 담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 앞에 쉽게 주눅이 들고 말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글로벌 스탠다드는 혁신의 기준이자 표준이었으며 추구해야 할 선진화의 좌표였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외환위기 이후 부쩍 위상이 높아진 미국 유학파의 화법을 지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딴소리 마세요. 라는 식이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거의 맹목적 수준에서 사람을 철저히 비용으로 간주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국 기업 일반을 지배하는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잠시도 벗어나기 힘든 강박관념으로 작용했다. 정령 사상의 식민지로 전락했단 말인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핵심 명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돈 자본을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둘째,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간주한다. 셋째, 무한 경쟁 기반의 승자 독식을 추구한다. 세 번째 명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양극화를 논의하며 다룰 예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내면화하고 실천한 대표적인 곳은 기업이었다. 기업은 시장의 핵심 주체이기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기업을 주요 숙주로 삼아 시장을 확고히 지배할 수 있었다. 시장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대표 영역이다. 1990년대를 거치며 권력의 중심은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동했다. 시장은 힘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국가조차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괴물이 되었다. 그 시장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온전히 점령하고 지배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립한 97체제의 실체가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로 진주한 신자유주의 세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소인 사상문화를 장악했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미셀 푸코는 어리석은 정치가는 쇠사슬로 노예를 속박하지만 현명한 정치가는 관념의 사슬로 노예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속박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사람은 지배적 사상문화가 내면화되면 그에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사상문화의 지시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따를 가능성마저 있다. 그 결과는 종종 치명적일 수 있다. 지배적 사상문화가 지닌 무시무시한 주술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치명적인 영향은 처지와 조건이 달랐던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금융산업이 부의 창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면 그대로 금융국가였다.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1990년대에는 미국인 소득 3분의 2 정도가 주가 상승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자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미국인 다수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수도 있었다. 적어도 갈등을 빚을 요소가 크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한국 사회에 이식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은 더할 나위 없는 호조권을 누릴 수 있었다. 주주자본주의가 본격 착동하고 머니게임이 활성화하자 국제금융자본은 막강한 금융 능력을 바탕으로 존귀한 존재로 떠받들어졌다. 너도 나도 주가 동향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국제금융자본 관리자로서 외국인 투자자를 구원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돈다발을 들고 앞으로야 주가가 올랐고 자리를 뜨면 주가가 내리는 구조가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돈에 미쳐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국제금융자본을 막대한 국부 유출을 압박하는 외부 불청객으로 보는 인식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지배하는 조건에서 국제금융자본은 달리 호위병이 필요 없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쉬워졌다. 대중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주가 상승을 촉진할 인건비 절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민초의 처지에서 보자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 IT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등에서 가치를 창출해 먹고 사는 나라이다. 금융업은 절대적 비중이 증대했더라도 여전히 부수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람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는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 활동을 억누르는 심각한 질곡으로 작용했다. 심지어 기업의 체질 약화마저 초래했다.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지배적 위치를 획득했다. 한국 사회가 사상의 식민지로 전락했음을 말해준다. 한국은 자기 배반적인 사상문화의 포로가 되었다. 여기서 빚어진 사회 구조적 현상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 한편에서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 놓고 돈 버는 머니게임에 광적으로 집착할 수 있다. 누가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버는지를 놓고 다투는 게임판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철저히 비용 일부로 치부된 다수의 사람이 고달픈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사회가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지면서 양극화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에 더 재포획되었다. 97체제는 이를 배경으로 성립한 지배체제였다. 97체제는 과거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와 해방 이후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이은 또 다른 형태의 지배체제였다. 사상문화를 기반으로 세상을 지배한 전혀 새로운 성격의 지배체제였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제재과 같은 하드파워보다 문화 양상이나 가치관 등에서 발현되는 소프트파워에 의존한 체제였다. 과거 두 체제처럼 눈에 보이는 포갑기구를 배경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억압을 느끼기 어려웠다. 지배체제 전체를 관장하는 기구도 딱히 존재하지 않았다. 지배체제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두 체제보다 훨씬 무서운 주술적 힘을 발휘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규정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록 만들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배 효과가 더 컸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잠정 결론에 이를 수 있다. 97체제의 핵심 기제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였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각종 모순은 그로부터 파생한 현상이었다. 정녕 그렇다면 지배적 사상문화 혁신 없이 97체제 종식은 불가능하며 97체제 종식 없이 사회 구조적 모순의 해결은 어렵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지배적 사상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97체제는 의연히 지속했고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모순은 계속 심화해왔다. 이상으로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사장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이었습니다.